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사이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만은 무파적인 그런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이런 의견을 모으는 이런 시민단체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다 아는 현안입니다. 이름도 참 생소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룰이라는 것은 한 몇 년 전 혹은 역사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몇십 년 전, 100년 전 이렇게 그 룰을 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 선거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가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룰을 바꾸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 이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4개를 앞에 놔놓고 이렇게 룰을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팀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 지지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룰도 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주로 우파 지식인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전문 지식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작은 제목으로 정치 경제학적 측면에서 한번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학이라는 것이 결국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정치입니다. 이 정치를 정치로만 해석하려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핀트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이 나름대로 좋은 학문일 수가 있는 게 모든 인간의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고 정당도 경제적 유인, 다시 말해서 표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한다 하는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 측면이라는 것은 정치를 경제를 한번 해석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인투이션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상의 명쾌한 같은 저들의 의도,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 룰이 셋업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발제는 두 분의 경제학자께서 맡으셨습니다. 당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님이 먼저 발제하시고, 이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모 교수님이 이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후에 바로 토론은 조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정치학자 한 분, 그리고 법학자 한 분 이렇게 모셔서 그야말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회과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학자로서는 한림대 정치행정학과의 김인영 교수님 모셨고요. 법학자로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거의 선거제도로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전공 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노동 쪽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노동 쪽에 이제 관련되는 이 내용들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체라고 그런다 하면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정의당이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양측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작년도에 불발이 됐죠. 그 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이 된 헌법 개정안과 그 다음에 정의당의 어떤 강령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은 고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이 탄생시킨 가장 주요 것이 민주노총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강령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한 심정으로 나왔고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남미로 간다는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금방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남미로 간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절박한 문제부터 하나씩 좀 적어가고 그다음 가장 아마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매우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중도파들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자체는 정의당 강령에 가깝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체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말 들어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그게 비주류라고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동의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에 저는 오늘 그 주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 만드는 건 앞부분에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요약본을 붙였습니다. 요약본은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기로 하고요. 그냥 저는 오늘 저랑 같이 대화하듯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 얼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같이 한번 생각할 시간이면 된다고 하고요. 우선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국회 원안대로 하게 되면 225명이 지금 이제 이 지역이 되고 75석이 지금 비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2016년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정의당이 한 21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2020년 선거 그대로 간다는 건 없지만 제가 볼 때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 22석 넘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는 이제 그 이야기고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창원 성사 보궐선거 할 때 후보가 누구였죠?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됐습니다. 그다음 이 문재인 조국에 임명할 때 해가지고 정의당은 어떻게 했죠? 다 동의를 이런 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의당의 어떤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정의당이 6석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2년 반 동안 위력이라고 대단했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도 2020년도에 정의당이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이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위력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은 역상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게 지금 앞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현진모 교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이 말이죠. 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국민한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4개월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이 제도 변화를 헌법 1조 2항에 의한다면 이건 명하게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 여러분 뉴스 많이 들으시겠지만 지금 대체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 1%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2% 이야기를 하지만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1%대로 떨어진다는 다음에 2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만일 정의당이 되고 그게 좌파 연정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 경제에 큰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이 닥칠 경제 위기라고 하는 대단한 우리가 일단 외환위기랑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게 내달 남겨두고 한다는 것도 위헌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대통령의 지금 이 취임에 뭐라고 돼? 취임 선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국가를 지킨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좌파 제가 연합이랑 노정연합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왜 그럼 좌파 연정이냐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먼저 요거부터 같이 보시죠. 요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1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이 정의당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포방하는 대통령제 다당제 지방국가인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정의당의 강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놀랍게도 지금 이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석은 투표대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다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돼가지고 정의당은 딱 명확히 해놨습니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이 두 양측 경우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지금 이 국가의 어떤 가버넌스 부분에서 아주 일치한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스페이스가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보나 이런 쪽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경제 부분도 거의 비슷해요. 경제가 상당히 놀랍게도 말이죠.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의당 강령에서는 몫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는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쫙 흩어버려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먼저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정의당이 훨씬 더 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토지 공개념 부분은 이따가지 말도 맞고 탈도 맞고 헌법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 재산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정의당 강령에 물씬물씬 흐르는 부분들은 뭐냐 한다면 생산수단 자체를 상당히 또 국유화 내지는 이 공유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좌파라고 제가 분명히 규정짓는 거는 뭐 이것도 좋다 이겁니다.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좌파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은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이거 그대로 이 헌법에서 못을 박는 이런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임금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거나 그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노총부터 쭉 요구해왔던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본과 노동의 어떤 대등한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 부분을 노동과 자본이 같이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도 파업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데 이게 정리하고 파업도 가능하게 하고요. 정치 파업도 좀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협약 이행했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 그걸 파업 다 가능하게 하자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안보 강령보다는 훨씬 더 정의당 강령이 치우쳐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령도 상당히 중도 좌파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강령은 분명히 좌파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11페이지로 돌아오시라고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이 이제 합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지금 대략 40%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30%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당이 채우고 플러스 알파가 제가 볼 때 지역 부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말한 뭐 대한정당 등등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과반수를 확보하는 결국 그건 좌파전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다고 할까 지금 앞으로 정의당이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의당 사람이 내각에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당이 민주노총 관계는 민주노총의 강령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민주노총의 강령 시작이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이 자본과 이 자본의 탄압과 억압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조직이라는 거고, 그다음 그 부분이 굉장히 투쟁을 위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정의당 강령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정연합으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 경제 부분 관련돼 가지고 남북 협력 부분도 똑같은 지금 강령에 같이 박혀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놀랍게도 남북 협력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화 경제하면 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정의당의 어떤 강령과 지금 똑같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말따라 북한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돼버리고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남북 경제 협력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어떤 폭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번은 말씀을 드렸죠. 헌법 자체 개정안 자체 연동형 비례대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 정의당은 강령으로 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 정의당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이름하더라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뭐냐는 거죠. 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고 하면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는 경제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그냥 그 시작이고 그다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노동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노동의 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나 정의당의 강령이 지향하는 것은 노동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이 협력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한 이런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 세상이 됩니다. 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그런 세계가 이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골자가 뭐냐면 정의당의 승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모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뭐를 표방하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그건 자유한국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좌파, 중도우파적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정의당의 강령에는 중산층에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고 계층별로 이렇게 가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앞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이 힘을 합쳤을 때 지향하는 거는 말은 서민 중산층이고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과 같은 이런 특수한 이 근로계층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비례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선거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현재 이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뭐 조금 개선하는 건 몰라도 이 근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환하는 것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령도 아니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제가 볼 때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강령을 봤을 텐데 그 강령과 다른 이야기를 지도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신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모양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지금 제대로 문제를 못 잡은 게 우파의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항상 걱정은 뭐냐면 야 쟤들 독재하고 말이야 우리가 찌그러진다고 그거 사실 국민들한테는 제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내 자신이 내 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좌파연합과 노정연합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느 나라도 가면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지금 다 좌파 색채 지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는데 아니 독일의 사회민주당 자체가 지금 좌파 색채를 지워가지고 노동개혁을 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민주당에 쉬려 들어간 사람이 사회민주주의가 아주 골수입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대표주자예요. 이 사람이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왜? 쉽게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갔을 때는 뭐는 나라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 나라 말 아프겠구나 저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계속 나라마다 이제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그죠? 1997년도 저 IMF 기억나시죠? IMF가 우리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니들 굉장히 지금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니들 굉장히 못한다고 하는 게 IMF의 일진의 경고고요. 그다음 그 OECD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금 우리 경우는 이 좀 알만한 나라들은 대한민국 노동 문제 때문에 이게 미래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경제포럼이라고 이거 계속 이 평가 지표 내는데 보게 되면요. 우선은 우리가 뭐 노사 협력이니 뭐 있다는 거 보게 되면 해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순위가 제가 볼 때는 135개국과 141개국 중에서 밑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대략 그 순위가 지금 이 보게 되면 뭐 노사 협력은 130이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141개국에서 130이라고 한다면 노사 협력이 전무한 나라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내가 정의당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노동 정책을 전면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은 빤하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틀어지는 겁니다. 임금, 최저임금 돌려. 왜? 정의당 강령이 그렇게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요구입니다. 생활임금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금도 정부가 정하고, 그 다음 주 52시간제 아무 소리 말고 주 52시간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로시간도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 비정규직 정규직 다 시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책인데, 지금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초기에는 겁없이 최저임금 16% 올리고 그러다가 약간 좀 발빼는 것 같아도요. 지난 2년 반 사이에 노동법 개정 건수를 제가 한번 봤더니요. 아우, 이건 뭐예요? 2010년도에 8건의 노동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 8건의 노동법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소한 이 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관의 운영을 뭐 한다 이런 정도인데 근본적인 개정들이 2018년, 19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내년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된 이후에 이 노동법 개정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개편폭일 것이고 그 숫자는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쳐다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방 빼라 저거 한국에서 투자 안 되겠다 저거 막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현안이 뭐냐 한다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예로 협약 비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지 같은 걸 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뭐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최저임금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법들입니다. 왜? 사실은 이 공무원 교원을 다 이게 틀어진다고 한다 하면 결국 민주노총이 다 틀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노총의 지금 이 성장이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노총보다 규모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많이 커졌냐 한다면 과거에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민주노총의 주축이었다면 앞으로 제가 볼 때 그 주축은 이름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철도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쭉 깔게 되게 되면요. 실제로 들어가지고 내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로 갔을 때 민주노총의 힘이라고 하면 지금과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될 거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뭐냐 한다면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그게 들어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의 연맹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좌파 시민단체랑 연대하고 언론계랑 했을 때는 사실상 국회 장악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민사회 내지는 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류 분위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IMF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외에서 투자은행 이런 데서 쭉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우선은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시위와 이 파업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위 파업 때문에 가지고 생산이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이 유출한 이런 국면으로 이제 가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뭐 외환보 요구 많다고 콘센트 뻥뻥 치는데요. 그거 제가 볼 때 빠질 때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노동 부분에서 시작이 됐던 게 산업으로 가고 그다음 고용 가고 금융 외환 쪽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은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 되어가지고 정의당이 승리하고 민주노총이 세상이 된다면 원래 그 강령대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령대로 가는 세상이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드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노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좀 강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야 나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야. 정의당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노총 우리가 다 평등을 가는 그런 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죠. 오히려 우리가 민주노총 자체가 이 대기업 공공부문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요 1000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0인 이상의 사업체를 한다면 그 사업체 직원들 1000명 중에 700명 이상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내지는 공기업의 직원 100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다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을 틀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70%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임금이야.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 고용보호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고용보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금 누가 치르고 있냐라면 사실은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그걸 임금 억지로 올리고 고용보호 억지로 하게 되면 누군가 부담을 져야 되는데 그 부담은 결국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졌다는 거고, 바로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정의당과 민주노총 부분은 사실상 자기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바로 이 부분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아예 그때 굳어졌거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10대 94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조합원들이 10%입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 10%가 조합원이고 90%가 이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이 대략 90%입니다. 그럼 10%를 위해 가지고 90%가 희생하는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와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이 말하듯이 자본의 어떤 탐욕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민주노총의 위협과 그다음 노동법에 모순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일반 국민들이 좀 아신다라면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고 우리 애들 미래 싹 이건 가는 거예요. 청년들 일자리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년 65세 연장하는 것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운만 띄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확 근무설 타버릴 겁니다. 정년 65세 혜택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대기업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거고, 중소기업은 65세 전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나이 50전에 다 직장 나가야 되는 이런 정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들아 대기업 공공부문이 65세로 정년을 딱 까는 그 순간 우리 대학생들 내년도 앞으로 뭐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자리 자체가 싹 없어지는. 왜? 어느 기업이 뽑겠습니까? 65세로 연장이 됐으면 지금부터 5년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 5년 늘린 것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돌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상한 이 제도가 도대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말이죠. 뭐 4차 산업혁명 그러고 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막 중국이 막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정책으로 이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데는 굉장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말들 우파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 나라가 보다 기민하게 또 협력해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좌파 연정의 좌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좌파 연정해가지고 뭐 좀 있는 나라들이 제가 볼 때는 저 남부 유럽 쪽에 일부 있는데요. 뭐 그리스, 뭐 스페인 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되지가 않아요. 왜? 좌파 이 정책 가지고 이 현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고 있는 거고, 또 어느 나라가 노정연합을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이 전체 모든 노동자들을 골고루 대변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와 노동운동 자체는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좌파 연합과 노동 연합 자체가 들어가지고 이 설당이 없어진다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자라고 하나고도 오히려 계속 정당만 난립시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그만 정당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말 끼리끼리 이합집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고 그다음 그게 지속 가능하냐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사실은 뭐 지금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독일 그러는데요. 독일이 말이죠. 노동 실업률이 10%까지 막 잡고 있던 나라예요. 아주 유럽에서 조롱거립니다. 참 유럽의 병자라고 매 비실비실했으니까. 근데 그 비실비실했던 거를 누가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좌파의 반성입니다. 그 슈레더 수상이 자기 회고록 쓴 거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연설하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당신네들이 국회를 한번 더 한다고? 이 독일이 이렇게 망가지는 한 번도 하는 게 뭐 있어? 당신 할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밀어붙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하르츠 계획이고 슈레더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일은 지금 실업률 10%가 3%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금방 이해가시죠? 어떻게 실업률이 3분의 1이나 떨어지니? 우리나라 실업률 3%가 10% 뛴다고 하는 거 에이 설마? 독일이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도 아니고 또 순간에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스페인도 진짜 웃긴 나라예요. 스페인도 실업률이 말이죠. 이게 무슨 뭐 30%까지 갔다가 지금 절반 떨어져가 1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았다면 얘네들은 진짜로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파들 특징이 뭔지 알았다면 막 시위해가지고 그 시위를 결상하면서 새로 정당까지 만들어요. 그 남부유럽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신생 정당이 다 좌파 정당 또는 극우 정당이 나서가지고 돌풍 일으키는 이런 나라입니다. 한번 돌풍 쫙 일으키고 바람 싹 가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가만 보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도대체 실업률 30%가 나랍니까 그게? 이때 이 사람들은 야 우리 노동계랑 그리 둔다. 이래가지고 노동계획에 2010년부터 들어가요. 아 정말 맨 싸우면서 계속 2010년,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건 정권은 바뀌어도 똑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파가 나중에는 좌파가 하면서 이걸 밀고 나가는데 역시 이 스페인도 실업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다 지금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지금 다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이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이 이유는 대부분 이런 거죠. 사실은 이 경제의 어떤 현상이라는 게 뭐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제도를 만드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걸 저희는 보고 이제 그게 뭐 정치 경제학이니 뭐 제도 경제학이니 우선 이 공통점은 말이죠. 이 인류 역사 톡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미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항상 나라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미래를 위한 정치 맞나요? 그다음 두 번째, 어느 나라든 정치가 특정한 이익 집단, 특정한 집단한테 휘둘릴 때는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나라 기울었다는 국부가 소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우리처럼 지금 막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편적 복지 이런 이야기들 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냥 소득 재분배를 모든 걸 하려고 했던 나라다. 이게 다 나라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뭐 남부 유럽의 남미의 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 중국이 옛날에 그 흥한 당나라에 흥한 게 쭉 망하는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프리카부터 이런 나라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현상, 아주 공통점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이 실수를
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정치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개혁하고 정치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 개혁하는 거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나눠 먹기식 그런 이 정치제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구에서 지금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선거를 하는지를 지금 알고 계시냐. 자, 정상적인 나라라면 공청회도 하고 각 방송에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 안을 비교해주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럼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제도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죠. 독일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야지 건물. 그 개정안을 보면 독일식도 아닙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송에는 뭐예요? 준연동형이라고 나오죠? 또 살다가 연동형도 처음 들어봤는데 준연동형은 또 뭐냐? 세상에 없는 선거제도를 좀 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말들을 못하고 국민들을 좀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들은 계산하는 방법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해서 누가 당선이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투표를 왜 해요? 투표로 하는 거는 국민이 나 이 사람 뽑겠소, 이 사람 뽑겠소 그렇게 해서 투표를 던지면 그게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득표를 올려줘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아서 그 국민의 의지를 지금 왜곡시키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따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대통령 중심 하에서 이제 서로 견제하려면 양강 체제로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제도 하고 방어도 하고. 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A라는 정당이 40%를 가지고 있고요. 국회의원 수를. B라는 정당이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정당이 2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40, 40, 20.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야 의안이 통과되죠. 그죠? 그러면 세 당에서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당이 누구가 됩니까? 시가 되죠. 아,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20%밖에 안 가진 당이지만 얘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A당에 붙었다, B당에 붙었다. 내가 붙을 테니까 뭘 다오. 이런 제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로. 그러면 제일 소수당이 지금 이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은 소수의 당 중에서도 조금 난 놈. 그 놈을 위해서 만든 맞춤식 왜곡된 선거제도입니다. 세상에 없는 왜곡된 선거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전문가들이 찬반을 토론을 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럼 우리 선거제도가 나쁘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도가 왜 나쁘니까 다 바꾸자. 그 논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지금 바꾸자는 건데
이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 포장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적 대표성을 훼손시키죠. 자, 지역적 대표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동네에 누가 대표다. 그럼 그 사람이 A당이든 B당이든 그 사람은 그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진영만 가지고 장난치면 뭐예요? 다들 저놈이 잘못돼서 저놈을 다음에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책임성을 부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허튼 짓을 못해요. 근데 그게 희석이 되면 이 안에 의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당끼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아까 말씀드린 장난치는 놈이 항상 그 의회를 주도하게끔 이렇게 되는 안이다. 지역적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국민도 망가뜨려요.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이 자 지역구 의원 투표할 때 하고 비례대표 의원 투표할 때 하고 같이 하면 또 이게 엉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역구 투표할 때는 A당을 찍고 비례대표 할 때는 A당과 유사한 정당에다 갖다 주면은 A당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 20% 같이 짬짬이가 돼서 아주 정권을 장악을 하고 온갖 나쁜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투표자들도 이제 막 전략적으로 투표하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은 우파 정당은 고지시켜서 그 사람만 계속 뽑아요. 네. 지역구에도 A당 하면 비례대표도 A당. 근데 저기 다른 당 한 사람들은 지역구 투표할 때는 A당에다 B당에다 찍고 비례대표 할 때는 C당에다 찍어가지고 그걸 분산을 시켜서 나중에 표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B당하고 C당하고 합친 당이 제1 범여권이 형성돼도 이렇게 투표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리 되면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책임이 없는 놈들이 서로 야합을 해서 정치를 하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경제가 절단이 나겠죠? 절단이 나. 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건실하게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한 나라들 제가 나중에 쭉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인지 그 나라들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역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정당 대표하고 저기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 비례번호 잘 받으면 국회의원 잘해 먹었으니까 지역 구민들하고 소통할 이유도 없어요.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따라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어느 안이 이게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대통령을 뽑아서 A당이 여당이 됐으면 아, 이 당이 되면은 정책이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거제도를 하게 되면 서로 야합을 통해서 법률안이 통과가 되니까 도대체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도 망가진다. 가장 이제 두려운 거는 이런 제도를 쓰면 극좌 정당이 원내에 진입해서 세를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기 교수님께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 유인물 22페이지에 내용을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안이 뭐냐? 첫 번째, 선거 연령 인하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연동형인데 선거 연령도 지금 인하시킨답니다. 왜 18세까지 지금 내려야 됩니까? 누굴 위해서? 모 정당에 가장 유리한 그런 투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 연령도 지금 인하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년 전에 결정된 당원 당규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새로 만든 정당이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토의가 돼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우파정당 없는 우파정당을 만들어보자. 이거 애매할 수 있어요. 이 조항에 의하면. 그 다음에 다 연동형으로 뽑으면 되는데 비례도 아니고 반만 비례로 하고 나머지 반은 권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또 남는 게 생기게끔 만들어서 석패율 제도를 만들어요. 그 석패율 제도는 지역별로 30% 이상 지역구의 의원이 당선된 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남이나 이쪽은 뭐예요? 만약에 여당 민주당하고 뭡니까 우리 한국당인가요? 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다 붙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아쉽게 졌다. 석패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영남을 다 30% 이상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쉽게 져도 그거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예, 누구 좋으라고? 이게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또 호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석패율 제도니 또 연동형이니 또 권역별 연동형이니 등등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22페이지에 놓여 있는데 제 23페이지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선거법은 선거를 1년 전에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 지키겠다는 거를 그냥 선언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 중대한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국민하고 논의하고 정말 토론해서 만들어도 국가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법도 위반하면서 콤복과 먹듯이 만들면 되겠느냐? 제가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행태를 보이냐?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 26페이지 표 2를 보시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별 득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8.33%, 더불어민주당이 37.00%, 국민당이 14.8%, 정의당이 1.1%입니다. 근데 지역구 의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105명, 37%밖에 못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110명으로 지역구 의원 수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걸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정이 안 됩니다. 교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1.6%밖에 못 받는데 2명이나 당선이 됐어요. 그럼 비례대표제를 득표율을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을 이제 선거하는데 1.65%밖에 못 받았던 정의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7.24%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일부 지지층은 지역구 선거 때 민주당에다 투표를 하고 그리고 비례 때는 정의당에다가 비례 투표를 해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는 얼마가 되냐면 4명이나 돼가지고 총 6명이 정의당 의원이 됩니다. 국민의 1.6%밖에 지지받 못 받는 정당이 무려 6명의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뭐냐? 원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가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7페이지에 그 외국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를 들었어요. 자,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100명의 의원 총.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를 해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데모크라시 40%, 맨 처음에 정당이 40% 정당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6%, 그리고 세 번째 정당이 18%, 네 번째 정당이 6% 그러면 총 의원 수는 첫 번째 정당이 몇 명 가져가요? 100명 중에서 40명. 그 다음에는 36명. 그 다음에 18명. 6명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28명이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얼마 주면 돼? A정당에 맨 첫 정당에 12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심상정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민 알 필요 없다면서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이 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면 선거제도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독일식은 지역구 의원 수의 비례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죠? 주기 위해서 조금 달리합니다. 뭘 달리하냐면 지역구의 이거를 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비례대로 딱 정렬이 되도록 하려니까 비례대표 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비율대로 논의되겠죠. 그래서 28페이지에 제가 정확하게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 투표에서 득표 비율이 새누리당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7.6% 등등으로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금 방식으로 하는 게 그죠? 거의 그 비례성을 충족을 시키고, 만약에 진짜 비례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의원 수 많이 늘려봐야 그 뭐 좋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8페이지 보시면, 그럼 반쪽짜리인데 계산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 순수하게 비례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에다가 득표 비율로 곱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요 개정안에 보시면 국회의원 정수, 자,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8페이지 하단 부분의 박스에 보시면 국회의원 정수하면 끝날 것을 거기다 뭘 빼요?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의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정당을 만들어서 전국에다가 제가 공천을 못하면 그 공천을 못한 것만큼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불리해요? 새롭게 막 만든 정당은 지금 불리하죠. 왜냐면 그 추천 다 못하잖아요. 네? 그만큼 손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기존의 소수 정당 중에서도 기존의 전국에 다 망이 있어서 다 추천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하나의 또 야로다. 자, 그래
29페이지 그러면 또 이걸 반으로 길게 해주고 권역별로 뭐하냐. 권역도 거기서 남은 반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렇게도. 이건 또 뭐냐면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수. 그러니까 소수 정당 중에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거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맞춤형으로 요 법안을 올린 정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몇 명은 안 되지만 새롭게 보수당이 만들어졌다. 요 조건에 의해서 손해가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대표가 선출이 되면 도대체 지역의 대표는 누굽니까? 자, 그래서 선거제도가 좋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 원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해요? 이상한 놈이 지금 당선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적 대표성이 있느냐? 훼손되죠. 투표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놈 뽑으려고 가서 투표하는 거지 그 정당 명부 알지도 못하는 거 보려고 그거 투표합니까? 비례대표 관심이나 가져요? 그죠? 그래서 별로 투표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공정하게 그 정당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국회의원을 준 겁니까? 아까 여러 가지 야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를 뽑아놓으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해요? 전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짝짝꿍이 된 정당이 딱 있으면 안정적으로 지들이 다 해먹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진실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좌익이나 이런 당들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원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선거 구민에게 선거하듯이 선거합니까? 아니 정당 명부에 잘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경쟁, 지역 구민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선거제도는 현재 선거제도보다 현실이 낫다. 자, 이런 선거제도를 덕하면 경제가 제대로 되느냐? 경제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개정안에서 나온 것 같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쓴 나라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바니아, 좋은 나라예요? 알제리아,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루바, 오스트리아, 벨기움은 있습니다. 베닌, 볼리비아, 이거 뭐지? 제가 이 나라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예?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티모로, 이스트 동티모로, 네, 또 등등이에요.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여기 다 뭐 그대로 인터넷에 보시면 나오는 거니까. 경치 좋은 나라네. 그래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이 없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도 불안해지고 경제도 불안해지고 대한민국은 여기 열거된 나라처럼 돼가지 않겠느냐. 에스모글루가 쓴 책에 보면 왜 국가가 망하느냐, 남미하고 북미 똑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식민지도 똑같이 거쳤는데 왜 이렇게 달리 됐느냐. 바로 정치적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미국이 잘 됐고 그리고 남미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 발전에 격차가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경제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간략하게 1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양준모 교수님이 가져오신 발표문의 26표 페이지에 표 2가 있습니다. 표 2가 있는데요. 표 2에 보면 각 정당이 받은 그 지역구 득표 비율, 비례대표 득표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다 제하고 맨 밑에 비례대표 득표 비율 33.50%, 25.55%, 26.75%, 7.24% 그거 가지고 총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간단하게요. 마지막에 33.50, 25.5, 26.75, 7.24% 가지고 총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33.50% 새누리당 좋을 거 아니냐? 아니죠. 요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30% 지지 못 넘습니다. 즉 지금의 인기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새로운 선거의 규칙을 만드는데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을 만든다. 기울어진 걸 만드는데 누구에게 가장 나쁜 거? 자유한국당이 가장 나쁜 거. 가장 좋은 거는 누구? 거기 나와 있죠? 뭐 거기 보시면 알겠죠? 7.24% 받은. 보통 이렇게 7.24%를 왜 받게 되느냐? 양준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민주당에다가 한 표를 찍고 다른 한 표는 어떻게 찍으라고 그러냐면 제2중대인 그 정당에다가 찌르라고 알려줍니다. 즉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비례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년 선거에 이 정당이 만약 10%를 얻는다. 그러면 30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6석에서 30석이 되니까 목숨 걸고 단길만 하죠. 단식 10번 해도 되는 겁니다. 즉 목숨 걸고 다닐 만큼 이 정당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내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국자 정당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구구 정당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극자 구구가 다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국회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하지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제도는 진짜 양준모 교수님 세상에 없는 제도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해괴한 제도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머릿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즉 의석수라는 것은 국회의 의석수는 곧 권력입니다. 즉 의석수 머릿수가 안 되니까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법안 처리에 있어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우파든지 어떤 누가 원하는 진정으로 좋은 정책을 실현하려면은 여기서 법안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안은 어떤 법안이냐? 아까 거기에 나와 있던 정의당의 밥그릇 욕망, 밥그릇을 키우겠다는 욕망과 두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겠다라는 그 욕망이 함께 된 플러스된 그 선거법입니다. 두 개가 함께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것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더라도 과반수를 얻은 어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범여권, 그리고 좌파 범여권 카르텔, 즉 범여 좌파 카르텔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법안을 만드는 거죠. 선거법안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해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씨가 뭐 30년 집권 얘기했다가 50년 집권 얘기했다. 이 법안 만들 이거 100년 가능하겠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어떤 안을 내놨느냐면 비례대표 없애고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정치학자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한 명일 겁니다. 비례대표 없애자라는. 그런데 맞는 겁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겠는데요. 맞는 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왜? 그 끝에 있는 정의당 이런 당들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극렬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서울이 49석, 경기가 60석, 인천이 13석, 이 수도권이 최대의 격전지고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약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도농 복합제를 주장을 했어야 됩니다. 즉 수도권은 2명씩 당선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1명씩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에서 동반 당선됩니다. 저는 그것이 맞는, 즉 중대선거제, 수도권만이라도 중대선거제를 위해서 선거 카드로 내놨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전략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 자, 우리나라 지금 선거제도는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각각 계산합니다. 연동이 아니에요. 연동으로 바꾸자라는 거고요. 각각 계산하는 병렬형입니다. 따로 계산하죠. 아까 거기 표에서 것처럼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구 석이 하면 200석이고 비례대표가 100석이다. 그러면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을 20% 했다. 그러면 지역구 5석에 대한 비례대표 20석이죠. 왜? 20%니까. 그러면 총 25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20%만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300석을 60명 정당이 되는 겁니다. 25명 정당에서 60명 정당으로 가는 밥그릇이 2배 반이 되는 겁니다. 정의당이 미치죠. 이거는 안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심상정이 목숨 걸고 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300석 곱하기 20% 하면 60석이 이런 중견 정당이 되는 겁니다. 원내에도 진입 못한 정당에서 중견 정당 55석 내지는 60석 정당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의 밥그릇에 대한 욕망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욕심이 뭉쳐서 이런 게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독일에서 배워오신 분들, 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끝도 없이 주장을 합니다. 정의당에 이제 맞는 주장들이죠. 보통 사표가 많다라고 합니다. 왜? 보통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51%라도 51% 가진 사람이 49%를 이기고 49%는 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9%를 살리자라는 것이 이 연동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그 다음에 또 그러려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연동형을 하게 되면은요 300석을 훌쩍 넘습니다. 즉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요 598석입니다. 598석이 의석인데요. 추가 의석이 몇 석이나 나왔느냐면 111석이 나왔습니다. 2017년 선거에서. 그렇게 되면요. 지금 신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250석 지역구와 50석 비례대표라는 것을 심상정 의원이나 정의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건 좋은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왜? 초과 의석들이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30석 이상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국민은 300석으로 얘기했는데 지들끼리 제도 바꿔가지고 330석, 350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선거제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의석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53석이 지역구고 비례대표가 41석인데 이렇게 지금 바꾸자는 안인데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의석을 만들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에는 아마 다른 정당들이 군소정당들이 꼭 반차 빼자 그럴 겁니다. 반차 빼고 연동형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선거법 개정의 중요 부분입니다. 하나는 병립에서 연동형으로, 그 다음에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그 다음에 석패율제입니다. 잘 들여다보면은요 모두 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반대했던 이유는 다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난리를 친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표니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쭉 넘어가서요. 표는요. 쭉 넘어가고요. 예, 다 넘어가고요. 집에 가서 공부해서 보시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사표를 방지하겠다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라는 논리의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우선 첫 번째, 앞뒤가 뒤바뀌었습니다. 뭐냐? 비례대표는 누가 뽑죠?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게 아닙니다. 양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비례율로, 인기율로 당기는 겁니다. 정당에 대한 인기입니다. 그죠? 정당에 대한 지지도인데 인기율인데 결국은 누가?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찍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뽑아줬어요? 당 지도부가 뽑아줬으니까 충성은 국민에게 안 하고 당 지도부에게 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걸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즉 결국에 있어서 비례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뽑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뽑아준지 모르니까 나를 뽑아준 보스에게 충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민주국가인 영국, 미국은 바보라서 이 제도 안 하나요? 아니죠. 진정하게 국민의 뜻을 받은 사람만, 그런 사람만 국민의 주권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들은 비례대표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턱 깨놓고 얘기해 주죠. 독일이 더 민주적입니까? 영국이 더 민주적입니까? 독일이 민주적입니까? 미국이 민주적입니까? 그렇죠. 독일 누구 나왔어요? 히틀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례대표는 유권자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하고 책임성도
모호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찍었으면 얘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제도를 자꾸 늘리겠다라는 거죠. 누구 좋게 하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누구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결국은 당 지도부가 뭐예요? 자기 사람. 그리고 과거에는 DJYS가 공천장사이죠. 그 명분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뽑는 통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가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적이 아니라 반민주적인 선거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그런 비례대표 하겠다라면은 국민이 뽑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비례대표 리스트를 보고 국민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당에나 투표하는데요, 국민정표 리스트를 보고 그냥 번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대로 순서를, 그럼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죠.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해서 밑에서 정당원들이 뽑는 비례대표 리스트라면 그거나마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누구를 뽑는지 어떻게 해요? 당 지도부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한테 충성하는 뭐 누구죠? 문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군소 야당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양대 정당이 지금 패권적으로 둘이서 하는데 둘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장들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런 꼴은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국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다양한 군소정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재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편에 섰죠. 즉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양당 구도로 가게 돼 있지 3당 구도나 아니면 중재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범여당으로 편갈라서 싸우느라 기대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 많은 것들이 이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우선인데 이거는 제외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뭐 정동영이나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늘리자고 그런 거죠. 왜? 자기 권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군소정당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 카르텔 정당화가 되는 거니까 야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준모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즉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당 지도부에 추하고 그 다음에 있죠.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정당들의 문제점이 하버드의 스캇 메이로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이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설입니다. 근데 정설입니다. 정설. 뭐냐? 이게 민주주의 안정에, 스테이블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통령제, 다당제, 그리고 민주주의인데 제 부제가 뭐예요? The difficult combination. 어려운 조합. 이런 조합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남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와 이 다당제의 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내각제는. 그런데 요즘은 내각제조차도 연정이 그렇게 인기가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제와 다당제 조합은 어떻게 야당이 들러리 여당이 되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야당들이 범여당화 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구도죠. 왜? 범여당화되면 지금처럼 견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다수당에 대한 여당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견제가 약해진다는 거죠.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남미 정치에서 특히 나타나는데 대통령제와 김태기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분열된 다당제의 조합이 최악이다. 최악이라는 건 이미 정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과거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남미 쪽으로 즉 좌파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정치까지도 남미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다. 즉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정치가 같이 남미 쪽으로 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이 나라들입니다. 니카라과,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남미 국가들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다 대통령제입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다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칠레 하나만 빼고요. 그러니까 다 다당제죠. 6개. 그리고 여기 이제 2% 이상인데요. 더 많은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11개, 4개, 8개. 이 나라들의 실업률을 보십시오. 실업률 하나만 저는 봤는데요. 경제성장률은 안 봤습니다. 실업률 하나만 보더라도 이 나라 경제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즉 우리가 지금 남미 경제로 가고 있는데 그에 조합해서 정치까지도 남미로 돌진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나는 그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결과라는 그런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이렇게 유럽형 대연정이 출현할 수도 있는데 뭐가 나쁘냐? 근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다수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정을 구성을 못하고 200일씩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을 마주하고 있고 바쁘게 많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200일씩 없으면 1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반이 없는 겁니다. 이건 위나라처럼 북구나라처럼 뭐 스테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잘 돌아가고 뭐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부가 200일씩 없다. 이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사안마다 짬짬이 하느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월 다 보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정무 교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정당 담합으로 어떻게 부패 국가로 가는 겁니다. 즉 요즘에 이 대연정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칼럼으로 썼는데요. 무슨 얘기냐? 대연정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나눠먹게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반대 세력은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비판 세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먹기가 가능한 거죠. 즉 나눠먹기 정치와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남유럽형 경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뭐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듣기 전에요. 석패율 아까 얘기를 했죠. 그 하나만 더 배워보실까요? 네. 석패율제도 지역구에서 떨어진 출마자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진짜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구에서 국민이 이미 심판했어요. 또 떨어져. 그랬는데 정당 지도부가 또는 청와대가 얘 괜찮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거예요. 국민의 결정을 정당 지도부가 뒤엎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의 의사가 이미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정당 지도부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 연령 18세입니다. 지금 고3이 18세입니다. 이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7살부터 들어가는 학제 개편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못하니까 이거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어느 정당이 좋죠? 어느 정당이 좋을지는 뻔한데 그 정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교복 입고 투표 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요? 고3이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될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거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인데 18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냐. 물론 알 수 있죠. 근데 뭐 하겠죠? 개입 없애고 대학은 아무 대학이나 1, 2, 3, 4, 5, 6대학, 10대학 중에서 네가 골라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나 찍어주겠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처럼 우리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남미의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그 순간에 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수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거는 결정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즉 결정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민주적 방법일 뿐이지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듀 프로세스입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지금 그 사회자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 게임의 룰을, 나는 게임의 당사자인데 나 룰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놓고 너는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헌법적이라는 거죠. 비례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득표율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정당은 우리가 보통 어느 후보자는 정당을 한번 고려합니다. 그러고 나서 찍어주죠. 두 번 고려가 되는 겁니다. 정당도. 그래서 이거는 두 번 고려가 되는 정당 어떤 인기도를 가지고 의원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미 나경원 대표가 대표 연설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111명 그 초과 의석 나오는 것도 나경원 대표가 다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도 못하겠고 비례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야당 대표가 여드레나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린다. 나경원 대표가 예시하신 것처럼 야만의 정치죠. 그건 동물의 정치입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한다. 즉,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들이 전부 선거 반대 운동을 시작합니다. 선거 못하겠다. 선거법 새로 바뀌어라. 계속 선거 전까지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룰을 바꿔라라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선거 전까지 나라 또다시 두 쪽 나는 겁니다. 이것이 또다시 두 쪽 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이 되십니다. 듀 프로세스, 정당한 절차가 민주주의다. 절차의 어떤 민주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 깜깜이 선거제도,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패스트 트랙에 올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심상정 의원의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말, 아마 남자들끼리 같으면 취중유골 술 먹고 껴있는 말을 했다는 것처럼 이 양반은 맨정신으로도 깜빡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알지 못하게 하려고 패스트 트랙에 올린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한 이런 부분은 공수처 법안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학계와 이렇게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 우리 원자력 폐기할 때는 핵발전소 폐기할 때는 무슨 공론화 하면서 여론조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왜 이 중요한 공수처법하고는 연동제 비례대표제하고는
정말 이름 자체도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같은 이런 법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바른사회와 같은 이런 시민단체에서 뒤늦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소개를 안 하고 국회에서도 좀 토론도 안 하고 그래서 깜깜이 법이라는 겁니다. 오죽 깜깜이 법이면은 공수처법만 관련해도 저희 같은 저는 뭐 법조인으로 뭐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한심한 게 변호사 단체에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반 여론을 물어보니까 53% 법조인이 찬성을 해요. 찬성한 이유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제목만 보니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걸 만든다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는 고위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재벌 처벌하겠다는데 재벌이 잘못하면 처벌하겠다면 우리 국민들 중에 재벌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적잖아요. 대부분 국민은 찬성하지요. 그런 식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변호사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법 제목만 갖고 고위공직자들만 따로 처벌하겠다니까 좋은 법이다. 연동제도 똑같습니다. 저 앞에 세 분이 아주 정말 심도 있게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신 수천만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죠. 알릴 방법도 없고 그런 깜깜이 연동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이켜봅시다. 이석기 의원이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까? 아니죠. 통진당 수괴 좌파 수괴 인민혁명을 주창했던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국민이 뽑은 게 아니에요. 통진당에서 명단 내에서 서금원이 이석기가 석기시대에서 왔는지 철기시대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그걸 더욱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비례성을 강화한 것이 연동제 비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석패율이라고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심상정이라는 여성 의원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이 양반이 만약에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역구 떨어지면 국회의원 되는 방법이 없었지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투표해서 따로따로 결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석패율제도를 연동형에다 집어넣으면 지역구에서 앞뜨겁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제로 부지하는 게 석패율제도입니다. 그런 거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심상정이는 지역구가 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일산 어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국회 개원할 때 보니까 심상정이가 배지 달고 나타나요. 석패율제로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거예요. 그럼 심상정이는 고양시 대표입니까? 어디 대표입니까? 고양시민은 국회의원 2명을 또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깜깜이 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운다는 게 국민들도 모르고 시간 지나면 자동 부의되고 지금 자동 부의한다고 하죠.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죽하면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한국당을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한국당 하는 행태가. 근데 그분이 목숨을 걸고 단식했다는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데서 누구처럼 링겔 맞으면서 단식하는 것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맨땅에서 단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단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냉장고 안에서 하루 버틸 수 있겠습니까? 냉장고 안에서 아무리 옷을 껴 입어도 에너지 공급은 먹는 거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기 체온으로 열흘 이상 자기 체온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전기 난로도 없고. 그래서 등산하는 베테랑들도 산에서 길을 잃고 겨울철에 산에서 며칠 만에 동사에서 죽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 좌파들은 기껏 열흘도 못 채우고 음살로 나왔다, 쇼다. 좌파만 아닙니다. 인터넷 댓글로 보세요. 우리 국민들 수준도 그래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냉장고 들어가서 하루 한 번 있어보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냉장고 음식 다 꺼내놓고 지가 대신 들어가서 하루는 그냥, 저는 서너 시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제1야당 대표가 왜 그랬을까? 저는 오죽하면 그랬다. 다시 말해서 오죽하면이라는 뜻은 지금 2년 반 동안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당선돼서 활동하는 중에, 물론 한국당이 잘못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잘못인데,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14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1명도 없고 한국당이 10명입니다. 가장 최근까지는 10명이 당선 무효가 돼서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 수가 겨우 절반은커녕 300명 중에 108명입니다. 뭐 108번내라고라도 해야 되는지, 겨우 3분의 1 넘은 108명 수준을 갖고 있는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3분의 1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은 절반만 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돼도 예산부터 해서 과반수에도 50석이나 부족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른미래당 한 20몇 석 갖다 붙여도 130석밖에 안 됩니다. 한 150석에는 택도 없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만 제1야당이지 108석 가지고는. 그 반면에 민주당은 느긋하지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던져놓고 정의당하고 또 평화민주당하고 또 모모 지역 대표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저는 황 대표가 오죽하면 그렇겠냐라는 면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는 뭐 51쪽이 있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말 야당 복이 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지금 2년 반 만에 거의 램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조국 사태부터 해서 이렇게 개판을 쳐도 망하지 않는 복은 바로 야당 때문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리멸렬, 뭐 그 이야기는 또 벗어나니까 그만두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공수처와 연동제 비례대표는 아까 어느 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정의당 강령하고 가깝다고 우리 김태기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 2중대 사이가 아닙니다. 그 뒷면에는 우리 좌파 속칭 진보의 뿌리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신적인
정치적인 모태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최근에 백년 전쟁이라는 거 가지고 김명수의 대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을 해도 괜찮다고 판결한 바로 그 백년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데가 민족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테니까 여하튼 단순히 이중대가 아니다라는 것. 심상정의 정의당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또 그 뒷면에 우리 정의당의 강령 중에 강령은 이념적인 지주, 방향, 바로미터를 뜻합니다. 헌법의 전문 같은 게 정당의 강령인데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한다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바로 시장과 자본의 탐욕 감시 플러스 권력의 탐욕 감시 바로 박원순의 참여연대가 시작될 때 참여연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권력의 탐욕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참여연대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공수처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깜깜이라서 그렇지 법조인도 몰라서 그렇지 24년 전에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를 내걸었습니다. 권력과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합니다. 이러면 그 뿌리가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파 저놈들은 포기를 안 해요. 20년 30년 전부터 저는 마지막 소수는 이젠 거의 껍데기가만 남은 국가보안법 해체일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18세로 선거 연령 인하 아까 발표하셨지요. 그것도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몰라요. 18세는 만 18세는 고3입니다. 우리 편의점에 가면은 18세는 18금이라고 하죠. 술,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허용이 되면은 정치권이 18세한테 주는데 술, 담배를 금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그 야한 영화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학교 교실이 분열되는 겁니다. 선거권은 정치권의 대표권입니다. 정치권을 고3들이 갖고 있다는 의미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3이 정당을 가입하고 정당 설립하고 우리나라처럼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수시각각 선거 있을 때마다 고3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치운동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알면 반대를 할 텐데 깜깜이 법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법조문 하나만 살짝 넣어서 그 다음에 압구정고등학교 민주당 지부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고3들이 나섭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감 짓겠죠.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깜깜이로 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이제 편의점에도 고3들이 교복 입고 와도 술, 담배 팔아야 됩니다. 팔아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결국 비례성을 그렇게 강조한다면요, 저는 이런 비례대표제 연동제가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게 가장 목표니까 다시 말해서 51%가 된 사람은 당선되고 49%는 떨어지니까 49%가 아깝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듭시다.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60%로 당선하고 40% 떨어진 사람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대통령도 3년만 하죠. 나머지 40% 된 사람도 국민의 40%가 지지를 했으니까 임기를 6대4로 나누어서 문재인이가 3년 하고
홍준표가 2년 하면 그럼 비례성이 맞잖아요. 그 주장은 왜 안 합니까?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심상정이가 떨어졌는데도 부재하면 홍준표가 떨어져도 2년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수처도 안 하고 비례대표제도 안 하는 겁니다. 공수처 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아무 데도 공수처 없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수처 같은 모델이 있는 데가 중국 인민감찰위원회, 북한의 공안부, 연동제도 똑같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연동제 비례 없어요.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독일도 비례대표제를 정당의 지도부가 뽑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밑에서 국민이, 당원이 명단도 뽑고 순위까지도 밑에서 경선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이석기를 국민이 찍어줄 리가 없지요.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해놓지 않고 위에서 다 정해놓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다시금 입법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자세한 것은 여기 51페이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룰에 가는 것은 민주제도 하에서 다수결의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결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룰에 대한 그런 문제는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가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정치 시장에서도 경쟁이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는 A 정당을 찍고 비례는 C 정당을 찍게 하게 되면 서로 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경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경쟁은 효율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시장에서 경쟁을 막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철퇴를 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정치시장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그 경쟁을 차단하게 되면 정치의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듯이 정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제도는 절대 현실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망치는 일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제가 사회자로서 한마디 거들면서 연동제 비례대표제 정부가 나서고 정당이 나서고 언론이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 단체, 시민단체, 우파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래 큰 담론을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힘이 어느 정도 가인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와주신 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이런 이 노력이 대한민국을 정화하는데 조금의 노력은 조금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의를 하면서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